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왜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다정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 얘는 원래 이래. 얘는 좀 덜렁대거든.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포장해서 당신을 낮춰 말하는 거죠. 처음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자신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좋은 면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당신의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당신의 성과를 폄하하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사회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창피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지고 혹시 또 뭔가 창피한 말을 들을까봐 위축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즉시 멀리 하세요. 두 번째,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 깜빡했어.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걸 자기만 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걸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둘째는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신뢰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어떤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더욱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비밀을 말해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문제는 실수 이후의 태도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모든 문제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믿게 되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해놓고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힘들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좋을 때는 잘 연락하지 않다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약해졌을 때만 갑자기 나타납니다. 처음엔 고마울 수 있어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위로나 도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구조자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당신이 다시 괜찮아지면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면 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강해지고 독립적인 당신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자신이 필요한 상황,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당신이 계속 약한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너무 강해지거나 독립적이 되면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당신을 진짜로 도와주기보다는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건강한 관계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의 어려움만을 노리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별로야. 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처음엔 그냥 관찰력이 좋은 사람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평가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에는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비교와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예요. 각자의 사정과 배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얕은 행동입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받는다는 느낌에 위축되게 됩니다. 자신답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관계에서는 진정성이 나올 수 없거든요. 여섯 번째, 화났을 때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무엇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거나 창피를 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비난하죠. 그러고는 나중에 화가 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해도 화가 났을 때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는 것은 당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요. 그 순간의 창피함과 모욕감은 오래오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죠. 언제 또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미묘한 부분이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축하의 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너무 자만하지 마.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그 정도는 했었어. 이런 식으로요.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하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질투가 깔려 있어요.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줄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신경 쓰이고 혹시 질투할까봐 좋은 소식을 숨기게 되기도 하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약속을 자주 어기면서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끔 약속을 어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주 약속을 어기고 그것에 대해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몸이 안 좋아서 깜빡했어.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죠.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편의가 더 우선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약속을 해도 과연 지킬까 의심하게 되고 혹시 또 어길까봐 불안해하게 되죠.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거든요. 9번째, 당신에게만 유독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데 유독 당신에게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이 실수하면 크게 문제 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또는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비난받을까봐 불안해하게 되죠.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건강한 소통이 불가능해요. 한쪽이 계속해서 높은 기준을 강요받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10번째,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런 걸로 왜 속상해? 예민하네. 별일 아닌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도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당신이 속상하다면 그게 당신의 진짜 감정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당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10가지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감정적이 되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반복적인 패턴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들을 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때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도 이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마음과 정신 건강이 더 소중하거든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참고 이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만약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좋은 사람들을 만날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줄지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한 번 넘어가면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더 자극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세요. 감정은 속으로만 느끼고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의 문제 행동들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지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좋은 면만 보여주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알았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어떤 행동이 건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어요. 힘들었던 관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까지 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거나 자기 이야기로 돌리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격려해 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 주고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줘요.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싫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당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줘요. 무리하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독성이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거든요. 용기를 내서 나쁜 관계를 끝내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계속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믿고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이유는 없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행복한 관계를 위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